난 도시의 지도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끝내 오제이 유가를 다시 찾지는 못했다.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대의 지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온갖 고지도와 유물까지 깊게 파고들었다. 내가 오제이 유가라고 알고 있던 그곳의 조건과 조금이라도 부합한 곳이라면 지명이 무엇이든 직접 발들이며 조사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학에서 형 이상학을 공부하던 가난한 학생 시절,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에리잔의 음악을 들었던 그 집과 거리, 그리고 그 동네조차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굴욕적이기까지 했다. 기억이 조각나버린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제이 유가에 머물렀던 시절은 나의 심신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고 그곳에 지인을 단 한 명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기묘하고도 당혹스럽다. 오제이 유가는 대학에서 걸어서 3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있었고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기이한 특징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지금까지 오제이 유가를 보았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오제이 유가는 창문이 흐릿하고 가파른 벽돌 창고들이 들어선 어두운 강 너머에 있었다. 육중한 암석교가 그 강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근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햇빛을 영구히 차단하기라도 하는 듯 강가는 언제나 그늘져 있었다. 강에선 다른 어디서도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악취가 풍겼다. 언젠간 그 냄새를 맡게 된다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였다. 다리를 건너면 선로가 깔린 좁은 자갈길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오제이 유가에 다다를수록 믿기 힘들 정도로 가팔라지는 길이었다. 나는 오제이 유가만큼 좁고 가파른 길을 본 적이 없다. 그곳은 거의 절벽이나 다름없어서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했다. 곳곳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꼭대기는 담쟁이 동굴이 뒤덮인 높은 벽으로 막혀 있었다. 바닥은 불규칙해서 어떤 곳은 판석이, 어떤 곳은 자갈이 깔려 있었고 어떤 곳은 잿빛이 도는 녹색 잡초들이 듬성듬성 자란 맨 흙이 드러나 있었다. 집들은 지붕이 뾰족하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았으며 앞뒤 좌우로 미친 듯이 기울어져 있었다. 가끔은 마주보고선 두 집이 모두 앞으로 기울어 거리 위에서 아치처럼 맞닿아 있었는데 그 때문에 길 바닥에는 빛이 거의 들지 않았다. 집과 집 사이를 공중에서 잇는 구름다리들도 종종 보였다. 그 거리의 주민들은 내게 기이한 인상을 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모두 침묵을 지키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나중에는 그들 모두가 너무 노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 내가 어쩌다 그런 거리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이사할 당시에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돈이 없어 여러 빈민가를 전전하며 쫓겨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중풍에 걸린 블랑도 노인이 관리하던 오제이 유가의 그 위태로운 집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 집은 거리 꼭대기에서 세 번째 집이었으며 주변에서 단연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내 방은 4층이었다. 건물은 거의 비어 있었기에 그 층에서 사람이 사는 방은 내 방뿐이었다. 이사 온 첫날 밤 머리 위 뾰족한 다락방에서 기이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다음날 나는 노인 블랑도에게 그 소리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에리잔이라는 이름의 벙어리 비올 연주자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독일에서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저렴한 극장 오케스트라에서 밤마다 연주를 하는데
퇴근 후 밤늦게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외딴 다락방을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그 방의 유일한 창문은 거리 끝자락의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에리 이잔의 연주를 들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야 했지만 음악의 기묘함은 나를 매료시켰다. 음악의 조예가 깊지 않았던 나였음에도 그의 화음은 내가 이전에 들어본 그 어떤 음악과도 무관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매우 독창적인 천재 작곡가라고 결론지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었고 일주일쯤 지나자 나는 그 노인과 면식을 터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인을 복도에서 붙잡고는 알고 지내고 싶다면서 연주할 때 곁에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푸른 눈, 기괴한 사티로스 같은 얼굴과 거의 대머리인 작고 마른 몸의 노인이었다. 내 첫마디에 그는 화가 난 듯 하면서도 겁에 질린 듯 보였다. 하지만 나의 진심 어린 호의에 결국 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린 듯 어둡고 삐걱거리는 위태로운 다락 계단으로 따라오라면서 마지못해 손짓했다. 가파른 다락방의 두 방 중 하나인 그의 방은 거리 끝 높은 벽을 향한 서쪽에 있었다. 방은 꽤 넓었지만 가구가 거의 없고 방치된 상태라서 더욱이 넓어 보였다. 가구라고는 좁은 철제 침대, 지저분한 세면대, 작은 탁자와 커다란 책장, 철제 악보대, 그리고 구식 의자 3개가 전부였다. 바닥에는 악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벽은 회칠도 하지 않은 맨 판자였고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해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단 버려진 곳 같은 모습이었다. 에리 이자는 내게 앉으라고 손짓하더니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들고 온 촛불 외에 다른 초 하나에 더 불을 붙였다. 그는 좀이 쓴 가방에서 비올을 꺼내 가장 덜 불편해 보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악보대를 쓰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연주를 시작했다. 1시간 넘게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락들로 나를 매료시켰는데 그것들은 분명 그가 직접 창작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음악의 문외 아닌 내가 그 성격을 정확하게 묘사하기는 불가능했다. 그것은 일종의 푸가였고 매혹적인 구절들이 반복되었지만 내 방에서 몰래 엿들었던 그 기괴한 음조들은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잊혀지지 않는 기괴한 음조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가 화를 내려놓았을 때 그 곡을 연주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요청이 시작되자마자 연주하는 동안 무심하고 평온했던 그의 얼굴에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들로 변했다. 나는 노망난 노인의 변덕이라 가볍게 여기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심지어 전날 밤 엿들었던 선율 몇 구절을 휘파람으로 불어서 그의 기이한 흥을 도두려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벙어리 음악가가 내 휘파람 소리를 알아차리자마자 그의 얼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고 길고 차갑고 뼈만 남은 오른손을 뻗어서 내 입을 틀어막아 조잡한 흉내를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면서 커튼이 쳐진 단 하나의 창문을 향해서 누군가의 침입을 두려워하듯 소스라치게 놀란 시선을 던졌다. 그 다락방은 주변 지붕들보다 훨씬 높고 접근하기 불가능한 곳이었기에 그의 시선은 더더욱 터무니없어 보였다. 관리인 블랑도가 말했듯 그 창문은 그 가파른 거리에서 꼭대기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 말이다.
노인의 시선을 보니 불랑도가 있던 말이 떠올랐고 나는 왠지 모를 변덕에 언덕 너머 달빛이 비치는 지붕들과 도시의 불빛이 이루는 그 아찔한 파노라마를 내려다보고 싶어졌다. 오제 육아의 주민 중 오직 저 괴팍한 음악가만이 볼 수 있다는 그 풍경 말이다. 내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으려고 하자 노인은 아까보다 더한 공포와 분노를 터뜨리며 다시 나를 덮쳤다. 이번엔 문 쪽을 머리로 가리키면서 양손으로 나를 문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에리잔의 그런 태도에 완전히 정이 떨어져 버린 나는 손을 놓으라고 외치며 당장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 혐오 섞인 반응을 보자 나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고 그의 분노 또한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다시 내 팔을 붙잡았지만 이번엔 친근한 태도에서였다. 나를 의자에 앉힌 그는 간절한 표정으로 어지러운 탁자로 갔다. 그리고 외국인의 서툰 프랑스어로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다. 그가 건넨 쪽지는 관용과 용서를 구하는 호소문이었다. 에리이자는 자신은 늙고 외로우며 자신의 음악과 관련된 기이한 공포증과 신경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는 것이 즐거웠고 자신의 괴팍함을 이해해주고 다시 와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그 기괴한 선율을 다른 사람 앞에선 연주할 수 없으며 다른 이가 그 선율을 내는 것을 듣는 것도 방 안의 물건을 만지는 것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복도에서 대화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래층에서 연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불랑도와 상의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래층 방으로 옮겨줄 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월세의 차액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의 엉터리 프랑스어 문장을 해독하면서 나는 노인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 역시 나처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피해자였고 나의 형 이상학 공부는 내게 자비심을 가르쳐 주었다. 긴 정적 속 창문 쪽에서 가냘픈 소리가 들렸다. 밤바람에 덧창이 덜컹거리는 소리였을 텐데 왠지 모르게 나도 에리잔만큼이나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글을 다 읽은 나는 노인과 악수를 나누고 친구로서 방을 나섰다. 다음날 불랑도는 내게 3층에 좀 더 비싼 방을 내주었다. 늙은 고리대금 업자와 점잖은 가구 제작자의 방 사이에 있는 방이었다. 이제 4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머지않아 나는 잔이 나에게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열망이 날 내려보내려 설득할 때만큼 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내가 찾아가도 불안해하며 건성으로 연주했다. 그것은 항상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었고 낮에 그는 잠을 잤으며 누구도 들이지 않았다. 그에 대한 호감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그 다락방과 기이한 선율은 내게 이상한 집착을 불러일으켰다. 벽 너머 보이지 않는 비탈 아래로 펼쳐져 있을 반짝이는 지붕과 첨탑들을 그 창문을 통해서 보고 싶다는 기묘한 욕망이 생겼다. 한 번은 에리이잔이 공연을 하러 나갔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대신 에리이잔의 야간 연주를 엿듣는 데 성공했다. 처음엔 예전 방이 있던 4층까지 살금살금 올라갔지만 나중엔 대담해져서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고 다락방 문 앞까지 올라갔다. 빗장이 걸리고 열쇠 구멍까지 가려진 그 문 밖 좁은 복도에서 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자아내는 소리들을 자주 들었다. 그것은 막연한 경이로움과
진도르는 듯한 신비로움이 섞인 공포였다. 소리가 끔찍해서가 아니었다. 그 진동이 이 지구상의 그 무엇도 연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때때로는 그것이 한 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낸다고 믿기 힘든 교향곡 같은 웅장함을 띄었기 때문이다. 에리이자는 분명 거칠고 강력한 힘을 가진 천재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연주 소린 더 광포해졌고 늙은 음악가는 점점 더 수척해졌다. 이제 그는 나를 절대 방에 들이지 않았고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나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 밖에서 선율을 듣고 있던 나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비올 연주 소리가 혼돈의 동안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들었다. 만약 그 빗장 걸린 문 뒤에서 공포가 실체한다는 가련한 증거가 들려오지 않았다면 난 내 정신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것은 벙어리만이 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나 고통의 순간에만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다. 난 반복해서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난 추위와 공포에 떨며 어두운 복도에서 기다렸다. 마침내 가련한 노인이 의자를 짚고 바닥에서 일어나려 애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가 기절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것이라고 믿고 난 내 이름을 외치면서 다시 문을 두들겼다. 에리이잔이 창가로 비틀거리면서 다가가 덧창과 창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문으로 다가와 비틀거리는 손길로 빗장을 풀고 나를 들여보내 주었다. 이번에 그는 내가 곁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반기는 듯했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안도감으로 빛났고 그는 아이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듯 내 코트를 꽉 움켜쥐었다. 애처롭게 몸을 떨며 노인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자신도 다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곁 바닥에는 비올과 활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는 한동안 기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아주 필사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얼마 후 그는 만족한 듯 탁자 옆 의자로 옮겨가 짧은 쪽지를 써 내게 건넸다. 그리고는 다시 탁자로 돌아가서 맹렬하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쪽지엔 자비를 베푸는 셈 치고 그리고 내 호기심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경위와 공포를 독일어로 상세히 기록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는 간청이 적혀 있었다. 난 기다렸고 에리이잔의 연필은 종이 위를 날아다녔다. 1시간쯤 흘렀을까. 노인이 열에 들뜬 듯 써내려간 종이 뭉치가 쌓여갈 무렵 나는 에리이잔이 무언가 끔찍한 충격을 받은 듯 흠칫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명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을 응시하면서 온몸을 떨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나 역시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끔찍한 소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집이나 혹은 내가 볼 수 없었던 그 높은 벽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연주하는 듯한 아주 낮고 무한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음조였다. 하지만 에리잔에게 그 소리의 영향은 끔찍했다. 그는 갑자기 연필을 떨어뜨리고 일어나 비올을 움켜쥐더니 내가 문 밖에서 들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광포한 연주로 이 밤을 갈갈이 찢어놓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밤, 에리잔의 연주를 묘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 엿들었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소름 끼쳤다. 이제는 그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었고 그의 연주의 동기가
순전히 공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소음을 내고 있었다. 무언가를 물리치거나 혹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덮어버리려 애쓰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독하게 두려운 존재임은 분명했다. 연주는 기괴하고 망상적이며 히스테릭하게 변해갔지만 그 기이한 노인이 가진 지구의 천재성만큼은 끝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나는 그 곡조들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극장에서 유행하던 격렬한 헝가리 무곡이었다. 나는 에리이잔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처음 듣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필사적인 비올의 비명과 울부짖음은 점점 더 크고 격렬해졌다. 연주자는 기묘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마치 원숭이처럼 몸을 뒤틀었고 광기 어린 눈으로 커튼 친 창문을 연신 바라보았다. 그의 광란의 선율 속에서 나는 안개와 연기, 번개가 휘몰아치는 시면 속에서 미친 듯이 춤추며 회전하는 사티로스와 바카스 무리들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때 비올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더 날카롭고 일정한 음조가 들려온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서쪽 먼 곳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의도적이며 조롱 섞인 소리였다. 그 순간 에이리잔의 미친 연주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밖에서 울부짖는 밤바람이 몰아치며 덫창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노인의 비명 지르는 비올은 이제 한계를 넘어서 비올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지 못한 소리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덫창은 더 크게 덜컹거리다가 빗장이 풀려 창문을 때려대기 시작했다. 이윽고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은 파르르 떨리고 에리이잔이 끔찍한 비밀들을 적기 시작했던 탁자 위의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나는 에리이잔을 보았다.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다. 푸른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떠진 채 초점이 없었고 광란의 연주는 어떤 펜으로도 묘사할 수 없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난교와도 같았다. 갑작스러운 돌풍이 그 원고 뭉치를 낚아채 창문 밖으로 날려보냈다. 난 필사적으로 종이들을 쫓아갔지만 산산조각난 창문에 닿기도 전에 그것들은 사라져버렸다. 그때 나는 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싶어 했던 오랜 갈망을 떠올렸다. 오제이유가에서 벽 너머의 비탈과 그 아래 펼쳐진 도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 말이다. 밖은 매우 어두웠지만 도시의 불빛은 언제나 켜져 있기에 비바람 속에서도 그 불빛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난 기대했다. 하지만 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창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촛불이 꺼져가고 미친 비올이 밤바람과 함께 울부짖는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아래 펼쳐진 도시도 아니고 낯익은 거리에 친근한 불빛도 아니었다. 거기 있던 건 오직 한계가 없는 공간의 암흑뿐이었다. 움직임과 음악으로 가득 찬 지상의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허공뿐이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서 있는 동안 바람이 다락방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다. 난 눈앞의 혼돈과 아수라장, 그리고 뒤에서 들려오는 그 악마 같은 비올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불을 켤 방도도 없이 난 어둠 속에서 뒤로 비틀거렸다. 탁자에 부딪히고 의자를 넘어뜨리며 마침내 충격적인 음악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 어둠의 근원을 향해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나 자신과 에리잔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상대가 어떤 힘을 가졌든 시도는 해봐야만 했다. 순간 차가운 무언가가 나를 스치는 것 같아 비명을 질렀지만 내 비명은 그 끔찍한 비올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던 활이 나를 쳤고 나는 내가 에리잔의 곁에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앞을 더듬어서 에리잔의 의자 등받이를 잡았고 그의 어깨를 흔들면서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애썼다.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비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명을 질러댔다. 난 손을 뻗어 기계적으로 끄덕이던 그의 머리를 붙잡아 멈추게 하곤 그의 귀에 대고 밤의 정체모를 존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대답도 없었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음악의 광기도 멈추지 않았다. 다락방 가득 기이한 기류가 어둠과 소음 속에서 춤추는 듯했다. 그리고 이윽고 내 손이 그의 귀에 닿았을 때 난 이유도 모른 채 몸소리쳤다. 그 미동도 없는 얼굴을 만져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뻣뻣하게 굳은 숨이 멎은 얼굴이었다. 유리알 같은 눈은 허공을 향해 부질없이 부릅떠져 있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문과 커다란 나무 빗장을 찾아낸 나는 어둠 속의 그 눈먼 시체와 내가 달아날수록 더욱 광포하게 울부짖는 저주받은 비올 소리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쳤다. 어두운 건물 안에 끝없는 계단을 몇 개씩 뛰어내려오고 계단과 위태로운 집들로 가득한 그 좁고 가파른 옛거리로 정신없이 달려나왔다. 계단을 우당탕 내려가 자갈길을 지나 악취가 나는 협곡 같은 강가로 그리고 넓고 건강한 공기가 흐르는 우리가 아는 그 대로를 향해 어두운 다리를 헐떡이며 건넜던 그 모든 것이 끔찍한 잔상으로 남았다. 그때 밖에는 바람 한 점 없었고 달이 떠 있었으며 도시의 모든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난 기억하고 있다. 내 온갖 수색과 조사에도 불구하고 난 그 이후로 오제이 유가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리 슬프지만은 않다. 그 거리도 에리잔의 음악을 설명해 줄 수 있었을 그 빽빽하게 적힌 몽고 뭉치가 꿈에서도 상상 못할 시면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도 말이다.